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결국 여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 상황 전국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만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입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본회의 이제 표결 앞둔 상황인데 그 전에 보고서 채택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사실 야당에서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청문회에서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제대로 채택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 만일 보고서가 채택된다고 그러면 거의 이제 찬반 투표를 통해서 갔었죠. 그리고 장관 같은 경우는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바로 대통령 임명 절차를 그냥 들어갔던 거고요. 예. 총리의 경우는 표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이제 고민 중인 거죠. 아예 입장을 안 할 거냐 본회의에, 아니면 들어가서 지난번처럼 반대 표결에 임할 거냐. 그 두 가지의 경우인데요. 아마 여러 상황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행동 지침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의총 열었는데도 뚜렷한 결론은 못 내렸나 봐요. 어제 의총은 이제 이 얘기보다는 주로 정의화 의장이 중재를 한 국회법과 관련한 얘기들 많이 했고요. 예. 대단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계속 주말 거치면서 수기를 해요. 그 논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예. 변수가 없으면 예. 아마 요 논의만 할 거고요. 다른 변수가 또 돌출되면 같이 연동지어서 보통 고민들 많이 합니다. 예. 일단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은 시간을 늦출 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강한 것 같아요. 16일, 17일,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16일 정도는 그 표결에 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18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네.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그날 총리가 없이 총리 대행한테 대정부 질문을 한 예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아예 임명이 안 됐으면 몰라도 이렇게 지금 인준 절차 과정에 그 총리 대행 체제로 대정부 질문을 간 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총리한테 추가 검증을 하고 싶어 하는 야당 입장에서도 대정부 질문의 답변자는 총리로 보통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뭐 날짜의 문제지, 제 생각에는 그 본회의 18일 시작 전에는 인준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지금 박용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당에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논의를 했을 때 그 본회의에 인준을 상정하는 본회의에 표결에 참여할지 하지 않을지 이 정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지, 이 자체에 대해서 표결이 절대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정의와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주말 동안 그 야당의 입장이 정리되고, 그리고 국회의장 측에서도 야당을 설득하고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을 설득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표대결로 들어가면은 뭐 지금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인준 가능성은 높은 게요. 뭐 지금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뭐 제적 과반수 출석해서 또 출석의 과반수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의원 정족수가 아마 한 160석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표 대결에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기 예. 때문에 그렇게 인준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요식 절차만 남았다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시면 좀 곤란한 게 예. 사실은 지난번에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요. 야당이 반대했잖아요. 처음에는 뭐 야당도 동료 의식도 상당히 강했고요. 또 원내 대표들끼리 이제 서로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냥 좀 요식 절차로 생각을 했어요. 청문회를. 근데 문 열어보니까 이상한 문제점이 많아서 예. 반대 표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여당 쪽에서도 이탈표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통과한 총리가 결국은 이렇게 중간에 낙마하고 대한민국 큰 생채기를 남긴 거거든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야당이 반대를 하면 무겁게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요식 절차로 우리 숫자 합해보니까 우리가 많고 그냥 하자. 그리고 이제 인사 절차니까 상정하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국회의장이 상정하면 그냥 땅땅땅 두드리고 갈 수밖에 없을 테지만 제1야당이 반대하고 제1야당이 검증이 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분을 무리하게 강행했을 때 또 얼마나 대한민국에 생채기를 남길 건지를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여당한테 그런 거를 좀
근데, 생각 예. 수고해 줬으면 좋겠다.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치니까 제가 국민들한테 말씀드릴 때 지금 다음 주 정도면 이런 부분에 국정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어떻게 제1야당을 함부로 보겠습니까? 야당이 뭐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어떤 공백 사태가 일정 부분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처 간의 혼선 문제라든가 메르스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정부를 걱정하거나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거나 이런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일 테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뭐 초기 대응,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초기 대응에 있어서 일정 부분 미흡했던 걸 반성하고 있으니까요.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 예. 되도록이면 야당을 협조를 얻어서 빨리 총리 인준을 해서 국정 공백 사태를 좀 메워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뭐 시청자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 질문을 드리죠. 야당 입장에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과 예. 참석은 하되 표대결까지 벌이는 것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보통 그 인사와 관련된 표결은요, 그 반대 당론을 잘 안 해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왜냐면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국회의원 누구한테 이번 당론에 안 따르면, 그러니까 의총에서 결정을 그렇죠. 내려서 당론이 당론인데 없죠. 안 따르면 예. 어쨌든 공천이든 뭐든 어쨌든 그 불리함을 좀 주거든요, 나중에.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인사 문제, 개개인의 판단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있냐? 법안과 다르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는 그냥 단속을 하되 들여보내게 되면 어떻게 표결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당의 입장은 부적격으로 했는데 당의 130표보다 좀 적게 나왔다 하고 뭐 이렇게 다 돼버리면 야당으로서는 그 뭐 지도력의 손상. 거꾸로 더 그렇죠. 많이 역풍이 나오면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오면 이제 뭐 그 모든 골치 사항은 다 여당으로 넘어가긴 합니다만 부담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이제 짚어보도록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논란이 됐던 방미 연기를 결정을 했어요.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일정을 단축하시더라도 정상회담이 잡혀 있고 약속이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도 고려하고 해서 좀 잠깐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도 이제 방송을 하거나 했을 때 그렇게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는 뭐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여러 각계의 의견을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니까요. 존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무엇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도자들이 아주 이렇게 좀 국가가 위급한 사태나 이랬을 때 서울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그 부분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헤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 일정이 또 있으니까 미국과 정상회담 일정에 그 안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일정을 잡고 또 뭐 미국과는 아주 좋은 동맹 관계니까 모든 부분이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 양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메르스 사태 때문에 못 가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빨리 이 부분을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고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 아까 잠깐이라도 갔다 온다는 거는 이제 일정을 확 줄이고. 네, 왜냐하면 휴스턴 일정은 뭐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워싱턴 일정은 정상회담이지만 휴스턴 일정은 안 그래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엠바고가 깨져서 뭐 일정이 먼저 나오고 예. 이러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에너지와 경제 관련 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단축하고 그냥 정상회담만 하고 오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뭐 한 줄을 말씀을 드리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이 정부가 다 엉망인데 그거 하나는 잘했다. 이런. 그러니까 가도 잃는 게 있고 얻는 게 있고요. 안 가고 방미를 연기해도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예. 대통령이 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요. 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에 의하면 밀란 직전이라고 합니다. 예. 조선시대 가뭄과 역병 돌면 그 왕조 휘청휘청했거든요. 그런데 그만치 위중한 상황이에요. 어떤 여당의 그 인사들은 계속해서 이 사태를 뭐 낙타 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30대 건강한 사람들도 지금 갑자기 위중한 상태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서 우리가 아는 메르스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심은 더 악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잡혀있는 일정이다. 그것도 미국과 일정이라 쉽게 깰 수 없다. 이런 관료들의 이야기를 누르고 가지 말라고 하는 야당과 그리고 그 민심의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메르스 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거 메르스 국면에서의 우왕좌왕 국면에도 그럼에도 요거 하나는 잘하는 것 같다
예. 평가하고 싶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이제 일단 연기. 연기거든요. 연기, 예. 연기라는 건 이제 또 만난다는 거고 예. 그게 이제 올해 안에 만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사드부터 시작을 해서 분명히 뭐 미국에서 그 얘기 안 할 리 없었을 거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국도 빨리 다시 보고 싶어 할 거고.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내년에 대선 일정이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연말 정도만 되면 사실 뭐 선거 국면으로 접어드니까 뭐 정상회담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와 관련된 분들 얘기로는 저희 뭐 상임위원 하신 분들, 외통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진핑이 9월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문제도 일정 부분 나올 수도 있고 사드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에 미국을 가겠다고 하는 게 이제 신미일 동맹이나 아니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뭐 외교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의 반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기 전에 좀 일정을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입장도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9월 전에 일정을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뭐 나중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은 가지 않으셨지만 워싱턴 포스트랑 회담은 예정대로 하시면서 예. 위안부 문제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베도 미국에 이제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진핑과 그 사이에 아마 우리도 가서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미국과 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인데요. 아마 대통령이 이번에 순방을 했으면 그 위안부 협상과 관련된 뭔가 왜냐면은 오바마 입장에서는 아베도 만났고 우리 박 대통령도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중재 역할도 있고 한일 간의 위안부 협상도 이제 있고 그래서 오늘 나왔던 기사가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아까 잠깐 이제 지적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워딩 그대로 한일 위안부 협상이 마지막 단계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마지막 단계.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왔을 때 대통령의 이 발언이 워딩이니까. 나왔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일단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디까지라고?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요구하고 있는 건 그런 거잖아요. 국가 책임 인정해라. 그리고 관계성 인정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것에 대한 그 이전에 이미 다 배상했다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니네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배상하라. 요거까지거든요. 사과라고 한 언급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없다면 말씀하신 상당한 진전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사실 지금 몸이 달아있는 건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안보 체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일본을 좀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의 신군사 질서, 우리는 한미일 군사동맹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안보동맹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볼 때는 이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좀 키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게다가 또 하나는 성장하고 있는, 그야말로 우기승천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미일 동맹만 얘기할 거냐, 예. 사드 배치할 거냐, 요 문제에 대한 아직 우리 답이 안 내려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다 이 위안부 문제를 좀 넘어서서요, 보다 폭넓은 대한민국의 역할, 동북아 신질서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미국에도 그 답을 제시해야지 미국이 내놓은 문제만 가지고 그 해답을 만들려고 예. 이번에 뭐 미국에 가는 거 같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 일본의 사죄와 책임 인정 방식이라든가 배상 보상 문제까지 어느 정도 논의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파이널 스테이지라는 표현을 쓰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케리 그 국무장관이 그 가해자가 일본군이라는 걸 특정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죄나 그 사과의 방식, 책임 인정 방식 이런 부분이 정리가 일정 부분 방향성이 정해진 것 같고요. 배상 보상 문제도 좀 정해질 게 오늘 이제 6월 22일 오는 22일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아닙니까? 이전에는 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11일 날 두 그럼요. 분이 50분 돌아가시면서요. 남았어요. 이제 10분 남았어요. 피해자 50명 남으셨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드리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남아있는 50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라도 좀 위로와 또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여기로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제가 만약에 청와대 참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메르스가 더 참 얄미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정 한번 보세요. 13일 날 오늘 워싱턴 포스트 기사 나왔잖아요. 내일
순방 일정 원래대로 한다면 내일 그렇죠.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순방 가기 전에 벌써 이제 그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오늘 했을까요? 어제 했을까요? 이미 다 잡혀 있는 실정 중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외교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청와대 입장에서는 충분히 낼 수 있었는데 갑자기 메르스 때문에 그게 중단이 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를 발목을 잡는 대통령의 메르스 지지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메르스 사태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 먼저 보여주시죠. 네, 바로 요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이 메르스 여파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0%로 회복세를 보이던 지지율이 지난주 34%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더 하락했죠.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6월 9일에서 11일까지 메르스가 한참 진행될 때 진행이 됐던 조사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여론 누구나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는. 근데 이제 이게 반등할 기회가 있느냐는 거예요. 메르스는 계속 확산되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반등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죠. 근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가 이제 그 3차 감염, 3차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감소 추세로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정부에서 목표는 6월 중에는 어떻게든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지지율이 일정 부분 대통령께서 순방을 연기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40%에서 34%까지 떨어졌을 때는 그 부분을 보고 아주 경각심을 일으켰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주일 만에 한 1% 떨어졌지만 추세가 조금 완화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메르스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국민들한테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대통령께서 좀 나서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인준이 되면 아무래도 컨트롤 타워가 존재해서 각 부처의 장관들의 업무 협조를 얻어내는 데는 총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일을 해보면. 그래서 총리가 이제 인준이 돼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하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다시 반등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도 일정 부분 회복이 되는 게 좀 뭐 22일 전에 좀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지지율 하락하는 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 그 메르스의 확진 추세 이게 좀 이제 물론 주춤하고 앉아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은 얘기. 세월호 때도 그렇고요. 이번 메르스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월호도 하나의 사건이고요. 메르스도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환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있어야 할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이 무능만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뭐라고 조롱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대통령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고 나서도요, 계속해서 뭐를 했느냐면 이 국회법과 관련해서 여당 지도부도 공격하고요. 국회 전체를 이제 매도하고 공격하는 역할만 하고 있었던 걸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제가 이 와중에도 그나마 하나 잘한 건 민심을 받아들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대통령이 본인의 고집과 본인의 생각을 약간 좀 내려놓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과 대통령의 역할, 이걸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우리 모두가 이겨내야 할 고난과 어려움으로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못해서 일이 더 엉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진두지휘하고 사태를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지지율과 관련돼서도 그리고 메르스 확산 추세도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모습 보이고요. 무능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관료들을 좀 다잡는 모습 꼭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더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반면에 지지율이 또 크게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역시 여론조사 그래픽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앞에 회색 막대는 전주의 지지율이고요. 뒤에 파란색 막대는 바로 이번 주에 집계가 된 지지율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11%에서 17%로 급등을 했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이 있죠. 지난주 저녁 때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금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 있는 의사, 35번 확진 환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한 달 전과의 비교랍니다. 일주일 전이 아니에요. 한 달 전과의 비교 사항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뭐 어찌됐든 지금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 전에 문재인 대표에 뒤져 있었고 김무성 대표에 뒤져 있었었는데 이 바뀌게 된 뭐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는 메르스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딱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처 방식과 관련한 겁니다. 중앙정부가 제가 말씀드린 그 무능을 노출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국민적 실망이 막 커졌을 즈음, 그게 6월 4일 저녁입니다. 국민들의 공포가 막 커지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불안함에 대한 단호한 모습, 그리고 늑장에 대한 과잉, 본인 스스로 표현한 거예요. 늑장보다 과잉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믿음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비쳤다고 봐야죠. 그런데 너무 또 좋아할 게 아닌 게요. 저기서 보면 문재인 대표 좀 내려갔고요. 안철수 의원도 좀 내려갔고요.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야권 지지자, 야권 다른 후보자들끼리 좀 내려가서 저리 뭉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박원순 뭐 시장은 이제 끝났다. 내가 다 책임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저거에 너무 매이기보다는 지금 서울시장이 그렇게 해서 딱 나서서 보여줬을 때 그 이유도 아주 유능하게 잘했다. 약속한 대로 메르스 퇴치에 최선봉에 서서 총사령관 역할을 단호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서울시도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인적사항 노출하고 그리고 1,500명의 그 자가격리 대상자 1대1로 밀착 감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서울의료원에서는 또 이게 웬 쓸데없는 저 이메일을 또 진료부장이 돌리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생겨난 혼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박원순 시장이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 아마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그 정부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박원순 시장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서 정보 공개를 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박용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공개의 부정확성 그리고 타이밍이 적절했냐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후에 실제로 행정가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대처하는 모습이 적절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에서 부적절한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또 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결하는 모습은 국민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한두 번의 기자회견으로 여론조사의 흐름이 많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겠죠. 지금 뭐 걱정되는 게요. 오늘 뭐 4차 의심자가 또 나오고 있고요. 초등학생 감염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 2차에서 양성 반응 나왔고 임신부는 이미 감염이 확진이 됐고 지역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아직 잠복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느 정파고 어느 정당이건 이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진지하게 이 문제에 좀 맞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메르스와. 네, 지금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